안녕하세요. 이선미 강사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클라우드라고 하는 용어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좀 잘 알고 오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업에서 클라우드도 다루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다루고 기놉스 또 컨테이너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환경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CI/CD까지 정말 요즘에 인기 있다라는 용어는 다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들을 따로따로 하나씩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그릇에다가 이 용어들을 잘 담아내셔서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좀 그 의미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소개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야기로 연결해서 살펴볼게요. 자, 클라우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IT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그냥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알고 계실 정도로 잘 알고 계십니다. 클라우드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또 찾아보면요.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존 맥컷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튜링상을 수상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창안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무려 1961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입니다. 언젠가 컴퓨팅은 전화 시스템과 같이 공공재로 구성될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자신이 사용한 컴퓨팅 사용량만큼 돈을 지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치 61년에 지금의 세상을 미리 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 표준을 관장하는 기관인 니스트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양한 IT 용어들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클라우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클라우드는 IT 자원, IT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들이 되겠죠. 이 IT 자원의 네트워크, 다시 말해서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델이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클라우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노트북과 같은 서버, 그리고 무선 인터넷,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구매하거나 기업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서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클라우드, 다른 말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어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요 멋있는 사람들이 용어 정리한 거 말고 이성미가 용어 정리한 클라우드란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컴퓨팅 자원, 바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저는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그래도 좀 알 것 같아. 네, 가볍게 시작하자는 거죠. 자, 클라우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정의가 됐어요. 그럼 클라우드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가상화라고 하는 환경에서 클라우드는 이제 바라보셔야 됩니다. 가상화라고 하는 거는 위키피디아에서는 컴퓨터 리소스를 추상화시켰다고 표현했고요. 가상화 솔루션으로 아주 유명한 VM웨어라는 회사에서는 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가상화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물리적 서버, 실제로는 물리적 서버가 한 대인데 그거를 마치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분리된 공간으로 가상 컴퓨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는 한 대인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안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로 가상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가상화가 클라우드의 기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가상화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 시대적으로 IT 장비들은 계속 더 만들어져 가고 있죠.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O2,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IT 장비들이 IoT부터 시작해서 뭐 데이터 그리고 AI 그리고 뭐 5G, 클라우드 이러한 서비스들이 합쳐져서 다양한 IT 인프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IT 장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질 거, 기하급수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컴퓨터가 점점 많아질 텐데 그 많은 컴퓨터들을 어디다 둘 것이냐, 장소, 공간 문제. 그리고 그 많은 컴퓨터들이 운영함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전력, 그 전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탄소 발생, 이런 환경 문제까지 서버 장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실 우리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서버만 있는 게 아니라 서버를 보조해주는 장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기를 발생시키고 공간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적은 공간에 전력도 적게 쓰면서 서비스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고 그 환경에 적합했던 게 바로 이 가상화 기술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가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가고 있는 환경이었고 지금도 그래서 인프라 환경에서 가상화는 필수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실제 서버를 기업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위해서 서버 장비를 구매를 해도 실제 CPU만 많이 쓰는 또는 메모리만 많이 쓰는 디스크만 많이 쓰는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거나 내지는 뭔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고객이 많이 접속되는 그 시점에만 서버의 성능이 뭐 80%, 90%를 쓰게 되고 그 외에 다른 날에는 뭐 20%, 뭐 30% 정도도 못 쓰는. 그래서 서버를 실제 구매를 해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더라. 그래서 진짜 물리적인 장비들을 그렇게 사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거 낭비 아닌가?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쓰게 되면 평상시에 필요한 만큼만 할당해주고 좀 많이 필요한 날에는 하드웨어 리소스의 스펙을 좀 더 크게 메모리 사이즈나 CPU를 더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좀 더 유연하게 그런 구매한 하드웨어 장비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실제 그런 기준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상화라는 거를 쓰게 됐고 그 가상화 기술이 바로 지금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운영해주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의 기반 환경이 된 것입니다. 클라우드를 썼을 때는 초기 투자 비용, 거대한 서버 장비를 미리 다 구매해 놓고 써야 되는 투자 비용이 들지 않죠. 왜냐하면 클라우드는 내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기 때문에 선 투자 비용이 들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비용도 거대한 서버를 만들어 놓고 30%만 쓰고 놀려서 비용을 이렇게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할당해서 쓰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요. 필요할 때 평상시에 클라이언트 고객이 적을 때는 적은 리소스로 요구사항이 많을 때는 많은 리소스를 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서 또 탄력적 서비스에 맞춰서 유연한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서버 장비에다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OS 설치해야 되죠. 네트워크 구성해야 되죠. 애플리케이션 세팅해야 되죠. 이러한 부가적인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까지 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은 금방 시간이 가버리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2, 3분 만에 서버 한 대를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민첩성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서버가 필요한데 서버를 운영해야 되는 서버 운영자를 또 우리가 또 직원을 또 우리가 채용을 해서 서버 운영까지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한다면 클라우드 환경으로 쓴다면은 클라우드에서 지원해주는 서버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되는 비즈니스에서만 좀 더 집중을 하고 인프라나 환경에 대한 부분은 클라우드 업체에다가 맡겨서 거기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여행지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국내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프로그램이 좀 인기가 많아서 이제 일본으로도 중국으로도 그리고 다른 나라로도 확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클라우드 환경은 글로벌 확장이 굉장히 쉬워요. 인프라 자체가 위치적으로 리전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점들이 있어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내용들 참고로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를 CSP라고 불러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2023년 Q4에서 세계 시장을 봤을 때 탑 3 CSP가 누구냐라고 캐널라이스가 발표한 내용을 봤더니 보니까 AWS가 전 세계 시장의 31%,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26%,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10%, 그 외에 알리바바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여러 클라우드 회사가 34%를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있죠. 국내 CSP에서도 KT 클라우드라든지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NH 클라우드가 있고요. 또 특히나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전환이 2030년까지 다 전환해 주는데 클라우드로만 단순하게 전환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주는 사업을 공공 쪽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을 이미 시작해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를 내가 공부 차원에서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필수로 써야 되는 환경이 이제는 된 것 같아요. 특히나 IT 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빼놓고는 이제 업무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 처리하는 빅데이터 부분들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은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AI나 빅데이터 이런 서비스까지도 전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클라우드. 그럼 클라우드를 왜 배웠냐면 우리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좀 쉽게 시작해야지 여러분 접근이 좋으니까. 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게 뭔지 봅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거를 알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곳에서 이 용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CNCF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cncf.io 제가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IO 이거 사이트 URL입니다. 여기 사이트로 접속하시게 되면 CNCF의 사이트로 접속되고 거기에서 CNCF를 소개하는 About이라고 하는 공간에 가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한국어 번역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CNCF에서 말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여기서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그래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통해 조직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런 거 우선 다 빼고 제가 이렇게 볼드체로 해놓은 거 여기만 읽어볼게요. Public, Private, 요 하이브리드는 제가 붙인 거예요. Public, Private, Cloud 환경에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걸 뭐라고 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한다. 여기 정의가 딱 나와 있습니다. 아,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컨테이너, 서비스 메시, 마이크로 서비스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어디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운영하면 그 기술은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느슨하게 결합된 환경으로 운영되면서 강력한 자동화를 지원해 준대요. 그래서 이 강력한 자동화가 바로 데브옵스 환경의 CI/CD가 될 것이고 느슨한 환경이라는 것은 느슨한 결합이라는 거거든요.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은 온프로미스에서도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거기서 운영하고 있던 컨테이너를 여러분 그냥 자동차 위에 있는 컨테이너, 진짜 컨테이너, 프로그램 컨테이너 말고 그 컨테이너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컨테이너가 자동차에도 실을 수가 있고 비행기에도 실을 수가 있고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내용물은 건드리지 않고 컨테이너를 똑 떼어서
자동차에 올리면 자동차에서, 비행기에 놓으면 비행기에서, 배에다 올리면 배에다가 놓고 부산 신항에서 이제 해외로 보낼 수 있겠죠. 그 컨테이너에 이렇게 컨테이너는 유연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으면 온프로미스에서 운영하고 있던 컨테이너를 뚝 띄어서 AWS 환경으로 올릴 수도 있고, AWS 환경에서 뚝 띄어서 애저 환경에서 또 올릴 수 있고, 뚝 띄어서 다시 또 온프로미스 환경에 클라우드에도 넣을 수도 있죠. 결합이 단단한 거는 안 끊어지죠. 근데 느슨하게 결합된 거는 떼었다 붙였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른 것들과 연결시키는 것도 굉장히 편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용어 정리합니다.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 메시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운영해 주는 거예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그러면 탄력적이고 느슨하게 결합된 환경으로 강력한 자동화를 지원해 주는 데브옵스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저 데브옵스 하는 사람이요 라고가 아니라 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면은 더 광범위하게 여러분의 지식을 어필할 수 있겠죠. 이제 용어적인 정리가 됐으니까. 자, 그럼 도대체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여야만 되는 건가? 네, 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자, 과거에 물리 서버가 있었어요. 물리 서버가 있는데 이 물리 서버는 유닉스 장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엄청 비싼 유닉스 장비를 구매를 하게 되면 엄청 비싸니까 거기에 하드웨어 스펙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겠죠. 그 빵빵한 하드웨어 스펙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웹, 와스, DB 이렇게 3티어 얘기하잖아요. 그런 웹에 해당하는 프론트 쪽에서의 애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와스에 해당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그램들,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분리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몽땅 한 군데다 모아놔서 모노리틱하게 이 서버에서 동작을 시켰다고요. 서버 자체가 용량이 크고 기능이 많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죠. 그래서 개발 환경도 예전에서 지금까지도 물론 개발은 이런 방법, 워터풀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폭포스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죠.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획해서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한 다음에 배포까지 해서 고객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가지고 예전에는 운영을 했었죠. 이게 그냥 표준처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환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개발 방법론에서 고객님 이거 맞죠? 라고 이제 만들어진 결과물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의 고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저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한 게 코끼리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다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저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요. 주름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색상은 이래야 되고 두께는 이래야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라고 저는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들어서 요구사항을 듣고 분석하고 계획해서 프로그램까지 딱 만들어서 고객님 이거 맞죠? 하고 탁 내놨는데 코끼리 다리가 아니라 코끼리 코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망한 거죠 고객님이 원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워터풀 방식은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요구사항들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최종 시점에서나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개발사도 굉장히 어려움이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개발을 요청하는 회사에서도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고민을 했죠. 그게 바로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자일 방법론은 이렇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처리를 해주는데 전체 프로그램을 좀 세분화시켜서 나누는 거예요. 네, 애자일스럽다라고도 우리 표현하잖아요. 세부적으로 나눈 다음에 한 파트에 대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적용됐는지 점검, 다음 파트에 대해서 적용됐는지 점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전체 프로그램의 덩어리를 이렇게 좀 나눠서 피드백을 받아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확인하는 거죠. 고객도 확인하고 저도 확인하니까 마지막에 코끼리
뭐 다리가 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은 미리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방법론이 애자일 방법론인데 피드백을 뭐 하자? 적용해서 개발을 해내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애자일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자일 환경이 애자일 환경을 하게 되면 제가 커다란 덩어리를 좀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리 서버가 있었던 환경에서 좀 전에 말했던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상 머신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가 한 대가 아니라 이제 여러 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환경도 애플리케이션 운영 구조도 어떻게 하자? 프론트 단, 그 다음에 웹단. 웹단에서도 서버를 한 대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대로 나눠서 애플리케이션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애자일도 뭐하다? 좀 더 적용하기가 좋아진 거예요. 물론 모노리틱 환경에서 애자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적합한 환경이 더 좋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가상 서버가 한 대가 운영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가상 머신 한 대에다가 웹 서버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프론트단에서 돌아가는 웹 서버. 근데 웹 서버 프로그램은 아파치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100메가 정도가 돼요. 근데 100메가짜리 애플리케이션을 한 대에다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상 머신에서는 적어도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컴퓨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운영체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운영체제에다가 100메가짜리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어서 서비스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 운영체제가 최소 700기가에서 1기가, 많게는 2기가, 3기가, 4기가. 그러니까 뭐죠? 나는 실제로 동작시켜주는 건 애플리케이션 100메가짜리인데 그 100메가를 돌리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무려 1기가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뭔가 좀 그죠? 그런 운영체제가 훨씬 더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가상 머신들, 그런 머신들을 실제로 동작시키는 것보다 야, 운영체제를 똑 빼버리고 애플리케이션만 돌리면 어때? 라고 만든 게 바로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는 가상 머신하고 거의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운영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실제 100메가, 웹서버에 해당하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아주 약간의 라이브러리들, 런타임 라이브러리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서버 한 대가 1기가짜리 서버 한 대가 고객의 요구가 많아져서 복제해서 스케일 아웃이 되겠죠. 개수가 많아져서 한 번에 들어오는 많은 고객을 대응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탄력적으로 스케일 아웃 되는데, 한 대가 스케일 아웃 되는데 평균 3분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한다면 컨테이너가 스케일 아웃 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네, 3초 걸립니다.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생산성과 민첩성을 요구하는 서비스에서는 가상 환경도 너무 좋아, 클라우드 환경도 너무 좋은데 여기다가 뭐까지? 컨테이너까지 돌렸더니 더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성, 민첩성을 요구하는 서비스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컨테이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컨테이너는 웹서버 하나 또는 와스에서 인증에 관련된 거, 그리고 상품,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라고 생각한다면 상품 목록에 해당하는 거, 장바구니 결제에 해당하는 거, 각각을 컨테이너로 다양한 랭귀지, 파이썬이나 또는 노드.js나 자바라든지 그다음에 장고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의 특성을 살려서 각각 컨테이너 따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그 컨테이너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컨테이너, 파란색 컨테이너 다 독립적이잖아요. 그렇게 독립적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 서비스의 요 멀티티어에 들어가는 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와스를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나눌 수 있다. 뭐하게? 모노리틱이 아니라 마이크로 단위로 나눠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하니까 훨씬 더 나누기가 좋더라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상 서버에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니까 독립적으로 기능별로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으니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더라. 네, 그렇게 운영을 했더니 자동 환경으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하나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깃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고객이 이런 기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기세에 있는 소스를 가져서 그 소스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 또는 새로운 트렌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수정해서 커밋하게 되면 컨테이너로 빌드되고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으로 서비스가 되어지는 자동화까지.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의 애자일과 데브옵스 환경의 CI/CD를 묶어서 자동화까지 구현해주는 데브옵스 인프라를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CI/CD 환경의 데브옵스까지를 이만큼을 묶은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요게 피라미드예요. 어떤 피라미드냐면 가장 아래쪽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운영하는데 그때 쿠버넌티스와 같은 EKS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들을 가지고 데브옵스 환경의 CI/CD 또는 기덥스 환경의 CI/CD 환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운영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요 클라우드 부분 말고 우리가 학습하는 컨테이너 보자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컨테이너는요, 뭐가 없어요? 운영체제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에 가상머신입니다. 이게 지금 하이퍼바이저가 있는 버추얼 환경이고요. 이 하이퍼바이저가 가상머신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이 소프트웨어가 게스트 운영체제 그리고 바이너리 라이브러리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가상머신, 또 노란색 가상머신, 핑크색 가상머신들을 만들어서 웹, 와스 이렇게 돌릴 수가 있도록 만들어졌던 예전의 환경들, 버추얼 머신 환경입니다. 이 환경하고 애플리케이션은 똑같이 들어가요. 위쪽에 그린 색깔, 노란 색깔, 핑크 색깔 이렇게 세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여기에는 게스트 운영체제라고 하는 리눅스나 또는 윈도우즈와 같은 운영체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차지하는 용량을 뺀 요 애플리케이션 사이즈만 가지고 컨테이너 플랫폼, 컨테이너 런타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플랫폼 위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자동차에 컨테이너 실으려면 자동차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에다가도 컨테이너를 실으려면 비행기의 컨테이너 고정장치부터 시작해서 규격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부산신항에 가면은 어마어마시하게 많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들이 있는데 그 배도 촘촘하게 컨테이너를 쌓아서 올린다고요. 그런 환경들만 이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이 그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환경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도커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커 컨테이너의 이 환경, 꼭 도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동차 플랫폼일 필요도 없고요. 꼭 비행기 플랫폼일 필요도 없고요. 꼭 배 플랫폼일 필요도 없습니다. 컨테이너 런타임이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게 컨테이너와 VM과의 차이. 일반적으로 이 차이점을 가지고 많이들 구분을 하죠. 자,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는 이렇게 정의하면 되고,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컨테이너는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컨테이너, 이게 컨테이너잖아요, 여러분. 컨테이너인데, 자, 이 빨간색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실을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부산에서 냉동 상태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냉동식품들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금이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이렇게 유통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컨테이너에다가 냉동식품들 집어넣으면 5시간 반 동안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냉동식품들이 싹 다 녹아서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돼서 폭망되겠죠. 그래서 미리 컨테이너에다가 뭐를 해요? 설비를 하는 거죠. 어떤 설비? 냉동 설비. 그리고 나서 냉동식품을 집어넣고 냉동 상태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유통을 합니다. 이 기술이 컨테이너 기술이에요. 어떤 컨테이너는 설비 없이도 운영되고 어떤 컨테이너는 설비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럼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라고 하는 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자, 컨테이너에다가 냉동식품을 유통하는 게 목적이었죠. 저는 여기에는 Node.js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게 목적. 꼭 Node.js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파이썬으로 만들어준 데이터 분석 또는 시각화시켜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게 목적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있어야 돼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서버에 또는 여러분 노트북에 파이썬 해석기를 설치하고 노트패드나 이러한 편집기, 비주얼 VS 코드 같은 편집기에다가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코딩을 해서 그 코딩된 프로그램을 파이썬 프로그램 이름하고 넣어주면 파이썬이 그 프로그램 코드를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준다든지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시켜준다든지 또는 웹브라우저를 띄워준다든지 웹서버를 해준다든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돌려주는 거죠. 자, 그 코딩된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해석기나 컴파일러가 있어야 돼요. 인터프리터나 컴파일러. Node.js는 노드가 있어야 되고요. 파이썬 코드는 파이썬이 있어야 됩니다. 자바는요, 자바 코드는 자바가 있어야지 자르 파일로 뭔가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컴파일러들이 필요한데 요 냉동고가 컴파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이 소스 코드를 해석해서 실행해 줄 수 있는 컴파일러를 미리 뭐 해놓는 거예요? 세팅을 해놓는 거죠. 설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그리고 자동차로 유통을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 노드, hello.js 또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이름 이런 식으로 run 명령을 넣어주게 되면 이 컨테이너에서 파이썬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Node.js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겁니다. 실제 컨테이너처럼 동작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설비하고 이 설비되는 걸 가지고 여기서는 바이너리 라이브러리 런타임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집어넣고 동작시켜주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시각화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웹서버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와스 기반의 인증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장바구니 결제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컨테이너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들을 서비스 해줘야 될 텐데 그때 서버가 한 대, 두 대, 세 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화되어 있는 머신들, 우리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라고도 표현하죠. 인스턴스들이 있으면 인스턴스 한 대에서만 컨테이너를 운영하면 인스턴스가 다운되거나 죽어버리면 그냥 서비스가 다 중지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대의 서버에 리전도 따로, VPC도 따로, 에이지도 따로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서버를 운영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컨테이너도 운영될 때 이렇게 서버들마다 웹서버도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개를 분산시켜서 운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요구가 좀 많으면 요 개수도 더 많이 만들고 요구가 적으면 적게 만들고 누군가가 그거를 컨트롤 해주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하나의 음악의 선율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올린은 몇 개 어디다 배치할지 그리고 첼로는 어떻게 배치할지 어떤 관현악단을 가지고 배치를 해서 이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만들어낼지 연구하고 배치하는 요 지휘자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뭐한다?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쿠버넌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해서 컨테이너, 다수의 컨테이너들이 유기적으로 잘 동작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쿠버넌티스 환경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만들어진 이 컨테이너들을 고객의 요구가 많으면 개수를 늘리고 적으면 줄이고 또 여러 대의 호스트, 서버들에게 분산시켜서 운영하고 네, 이런 환경들을 구현을 해주는 거죠. 마치 뭐처럼? 지휘자처럼. 이게 바로 쿠버넌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결국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잘 동작되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이 뭐다? 바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누구다? 쿠버넌티스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쿠버넌티스는 구글에서 만들었죠. 쿠버넌티스는 구글에서 만들었고 구글이 만든 오픈소스예요. 원래 의미로는 쿠버넌티스는 그리스어로 키잡이, 파일럿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배에 컨테이너를 싣고 키를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목적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 있는 배 위에 올린 컨테이너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환경, 플랫폼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그런 그리스어로 이런 키잡이, 쿠버넌티스라고 하는 글자를 집어넣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버넌티스 2015년 7월에 CNCF에 가입을 해서 지금은 졸업됐어요. 구글이 만들었는데 오픈소스로 발표하고 CNCF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CNCF는 전 세계 수많은 컨트리뷰터들이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을 참여해서 만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커뮤니티입니다. 그렇다면 쿠버넌티스가 CNCF에 등재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구글의 소유가 아니라 어디다?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렇다면 이 쿠버넌티스에 대해서는 API나 또는 그 기술에 대해서 더 이상 구글은 어떤 그런 제재나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완전한 오픈소스의 CNCF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쿠버넌티스를 더 이상 구글이라는 회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오픈소스라고 해서 그냥 소스가 오픈되어 있는 거지 소유권을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이 그 소스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바꾼다든지 라이센스 정책을 바꾼다든지 어떤 API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쿠버넌티스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버넌티스는 AWS의 환경에 또 그다음에 구글의 GCP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도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그리고 국내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에서도 다 올라가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쿠버넌티스는 이제 한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도대체 구글은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포기할 정도로 CNCF에다가 기증을 했을까요? 자, 구글에 얼마나 많은 직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쿠버넌티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직원을 1000명을 두든 10,000명을 두든 그 인원이 쿠버넌티스를 운영하겠죠. 그런데 오픈소스로 오픈을 하고 CNCF를 통해서 등재를 하는 순간 전 세계의 수천만 명이 이 쿠버넌티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개인, 그 다음에 커뮤니티, 조직 또는 벤더들이 뭘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쿠버넌티스에다가. 그래서 쿠버넌티스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성숙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기업마다 운영하는 인프라 플랫폼과 운영해주는 API 환경들이 다 달라요. 운영하는 서비스들이 틀리니까. 그러면 이 쿠버넌티스는요, 전 세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같이 만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구글은 사실 인프라로 돈을 버는 회사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구글은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다양한 사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구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들, 여러분 알고 있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구글의 다양한 구글의 독스 내지는 구글의 여러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모든 서비스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쿠버넌티스가 안정화되어 있으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은 더 안전하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구글은 쿠버넌티스를 내어주는 대신에 애플리케이션을 더 탄탄하게 돌릴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이윤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죠. 이러한 목적에 아주 부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글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은 좀 더 안전한 환경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회사나 개인이나 조직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구글과 같이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거부감 없이 쿠버넌티스를 흡수해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게 되면 좀 전에 이커머스 하나를 봤을 때 제가 뭐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접속하는 프론트,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와스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하나하나 나눠서 각각의 개발 언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폴리글랏 환경이라고 해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거. 언어들마다 각자의 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100% 살려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와스를 담당하는 담당자, 프론트를 담당하는 담당자, DB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아니라 요 유저 인증에 관련된 작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나 팀, 그 다음에 주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 그리고 쇼핑카트나 뭐 이러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당하는 팀, 이런 팀들을 세로로 묶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개발자, 컨테이너 운영자, 네트워크 운영자, 아키텍처 솔루션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4명이나 5, 6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져서 요만큼만 개발하는 마치 작은 스타트업처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의 구조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데브옵스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발자와 운영자가 함께 작업하는 문화잖아요. 데브옵스 문화가. 그러한 데브옵스가 하나의 개발 방법론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문화처럼 들어가고 있죠. 처음에 DB 설계자는 인프라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라고요. 하지만 이 팀에서 같이 뭐 유저 인증이라든지 또는 카탈로그 팀에서 각각이 이제 그 팀의 멤버들과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DB 담당자도 네트워크를 알게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담당자도 소스 코드를 알게 되고, 인프라 담당자는 DB와 네트워크와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게 되면서 다른 거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들만 그들만의 방법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적용하고 새로운 기술들, 뭐 변화되어지는 내용들을 또 집어넣어서 요 기능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보면 독립적이잖아요. 그러니 고객이 접속해서 나는 유저 쪽에서 인증 서비스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요구 조건이 있을 때 다른 서비스는 신경 안 쓰고 어디만 신경 쓰면 된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유저 서비스에서 인증 기능의 컨테이너만 딱 집어넣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새로운 트렌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데브옵스 환경의 CI/CD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컨테이너 기술이 아주 큰 역할을 해준 거죠. 자, 거의 다 온 것 같죠? 이제 CI/CD와 데브옵스, 기놉스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이미 앞에서 봤던 내용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자,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돼서 운영되고 그리고 고객의 니즈가 있을 때 이것들이 변경돼서 운영되는 걸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서비스해주는 자동화 환경, 이걸 가지고 CI/CD라고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계획하고요. 그래서 뭔가 발표가 되어졌으면 여기서 고객이 운영하는 환경에서 뭐 모니터링하고 오퍼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하고 릴리즈하고 테스트하고 빌드하고 코딩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모니터하고 이런 단계를 가지고 쭉 메비우스처럼 자동화 해주는 환경을 가지고 CI/CD라고 구현할 수 있죠. 그럼 그 CI/CD의 CI는 뭐냐면 지속적인 통합, 이렇게 써있죠.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새로운 변경,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있었으니까 코드에 대해서 오류를 수정했거나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거나 해서 이런 새로운 변경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빌드하고 테스트를 걸쳐서 공유 레파지토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공유 레파지토리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레파지토리에 집어넣은 소프트웨어는 저 혼자만 개발하지는 않겠죠. 여러 사람이 함께 개발하는데 그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에 충돌 없이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Git이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네, 그래서 형상관리 툴. 자, 그런 레파지토리에다가 여러 사람이 만든 거를 통합해서 잘 릴리즈해서 저장하는 통합 툴. 그리고 지속적으로 딜리버리 해주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레파지토리에 있는 걸 가지고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프로덕션
환경에 맞춰서 빌드를 제공해주고 테스트 자동화까지 해주는 과정이 딜리버리. 여기서 CD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딜리버리.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를 컨테이너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거를 고객에게 배포까지 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속적인 배포. 그래서 통합부터 제공, 배포까지를 자동화시켜서 운영해주는 환경, 이걸 가지고 CI/CD라고 하고, 이 CI/CD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운영되어지는 환경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I/CD와 데브옵스 환경은 이거죠. 데브옵스의 요소가 지속적인 통합이고 지속적인 전달이에요. 그럼 이게 뭐죠? CI/CD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뭐 하겠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데, 운영도 코드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고 로깅하고 커뮤니케이션 통합해서 운영해 주겠다라는 거죠. 데브옵스 요소 안에 CI/CD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데브옵스에서 CI/CD 기술을 가지고 프로세스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동화 툴들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놉스라는 거, 그 다음에 테라폼과 같은 코드, 그 다음에 깃, 그 다음에 어떤 CI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가지고 디플로이까지 배포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축하는 환경이 바로 컨테이너 기반의 CI/CD, 근데 기술 기반으로 데브옵스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기놉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학습 전에 미리 알아야 되는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용어 정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어 정리 좀 되셨을까요? 이제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저와 함께 만나서 인프라 구축 실질적으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